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강화도 조약의 이제 체결에서부터 이제 조선이 어떻게 개화 정책을 실시해 나갔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수업들 여러분 역시 T노트 잘 작성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또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T노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근현대사는 원래 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주겠습니다. 팁은 바로 뭐냐면 근현대사 부분에서 조선시대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1876년 1876년 강화도 조약 요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몇 개의 연도를 외운다고 한다면 요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연도를 반드시 외워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1876년도입니다. 이때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이건 다른 말로는 조일소조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워야 하는 연도는 1882년입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바로 1884년 이 연도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개화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개화파를 중심으로 했었던 적신 정변이라고 하는 실패한 쿠데타가 있었죠. 자, 그 뒤를 이어서는 좀 시간이 좀 떨어집니다. 인준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죠. 10년이 지난 다음에 1894년에 이른바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는데 거의 그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해가 바로 60견제에 의해서 옛날 사람들이 날짜를 세는 그런 연도 중에서 바로 갑오년이라고 하는 걸 해였거든요. 이른바 갑5년에 이른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혁, 근대적인 개혁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갑오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본은 바로 청나라에게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른바 청일 전쟁이 한꺼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그런 해는 바로 언제냐면 거의 한 10년 정도가 지나가요. 바로 1905년입니다. 1905년 이때가 바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들이 일제에 넘어가기 시작했었던 해입니다. 바로 1905년 을사조약. 혹은 이것은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굳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해는 언제냐면 바로 1907년입니다. 1907년에는 이른바 한일 신협약 혹은 정미년이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해가 있죠. 그게 바로 언제냐면 1910년입니다. 자, 1910년 8월 29일 이날은 바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망한 날입니다. 한일 평화조약이 맺어졌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연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놓게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앞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바로 수업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사건이 이른바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은 흥선대원군이 물러가면서 억압되어 있었던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이때 당시에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밀어냈었던 민씨 세력이 이 개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틈을 타가지고서 일제는 바로 개화를 하고 싶은 조선의 심정을 미리 알아가지고서 폭력적이긴 하지만은 폭력적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서 바로 조선을 개항을 시킴으로써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이른바 동남아 3번의 운용 사건. 결과적으로는 이 조일수호조규라고 하는 조약을 통해가지고서 조선은 개항을 하고 싶은데 일제가 힘으로 쳐들어와가지고서 요구했던 게 개항이기 때문에 조선의 내부에서는 일제와 싸워야 한다는 그런 개항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항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너희들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개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맺어졌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강화도 조약입니다. 별표 2개 반입니다. 이 조약은 이제 다른 말로는 조일수호조규라고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첫 번째 제1관에서는 일본은 되게 독특하게도 힘으로 조선을 눌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조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주 이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제1조약에다가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약의 내용은 조선은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당시에 청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잖아요. 자칭 청나라의 힘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조선을 바로 자주국이라고 칭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빈칸에 넣겠습니다. 청과 조선의 종속관계를 차단하여,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청의 간섭을 배제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고요. 제4권에서는 부산과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과서에는 1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교과서에는 15페이지 주제상부의 일부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제4권에 처음에 일본은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3개의 항구를 개항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필요에 의해서 봤을 때 바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시에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 바로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을 일단 이때 당시에 개항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서울이 이쪽에 있죠. 여기 위치해 있죠. 근데 유사시에 일본이 바로 서울에 조선 정부에게 많은 것을 개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서울의 가장 가까운 도시인 인천 지역을 이때 당시에 개항을 하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등뼈에 해당하는 산맥이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울창한 산림이 되게 많이 있겠죠.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산림자원과 광산자원 같은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이쪽에다가 이제 개항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원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자, 바로 이건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거류지를 설치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의 거점을 목적으로 이때 당시에 여기에다가 이제 개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제7관에서는 연해 측량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마음껏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사실 조선의 해안가는 전 세계에서 리아키스식 해안, 즉 복잡한 해안선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때문에 일본의 배가 막 침공을 하고 싶어도 이 바닷속에 있는 바위 때문에 배가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기 위한 측량 작업을 하겠다고 요청했던 것이죠. 즉 명목은 이겁니다. 조선과 아주 평화롭게 바로 교류를 하고 싶은데 일본의 배가 조선과 교류하기 위해서 오다가 암초를 만나가지고서 그래서 침몰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조선이 해줄래? 내 기술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일본이 조선을 위해서 바닷속에 있는 암초에 대한 지도 같은 것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쁠 때는 일본 놈들이 그 암초들을 다 피해가지고서 쳐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빈칸을 찍겠습니다. 조선의 영토 주권을 이들 당시에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9관에서는 양국 국민의 무역의 관리의 간섭이라든가 제한 같은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 상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 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뭘 하게 됐었냐면 부속적인 조약과 그 다음에 각종 무역 규칙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게 커다랗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제10관에서는 바로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인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일본인은 바로 우리나라 땅에서 잘못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의 법으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특정 행동이 범죄인데 일본의 법에서는 그것을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음껏 이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안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문제가 있게 됐다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이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 국민에게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선은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를 마음대로 저지르는 일본인들을 조선의 법으로 이때 당시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치외법권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불평등 조약을 잘못된 조약을 우리나라가 왜 맺었는가?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불평등인지를 몰랐어요.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에게 뭔가 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은 이것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치위법권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나라들과 전부 다 이런 치위법권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문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명성황후를 암살했다고 지목되었던 일본인이 있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크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잡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바로 이 치해법권에 의거해서 조선 정부에게서부터 일본으로 이 사람을 빼간 다음에 일본 안에서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황제대접처럼 그냥 감옥 속에서 아주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다가 당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상간섭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본의 세력이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명성황후를 죽인 사람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거의 영웅대접을 해주면서 말이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강화도 조약에 포함되는 겁니다. 바로 강화도 조약의 부속적인 조약으로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뭘 했으냐면 바로 동감 1번 계양장에서 일본인의 거주지를 설정합니다. 즉 계양장은 당시에 인천과 그 다음에 부산과 그 다음에 원산 이쪽 근처에 아주 좁은 분야에서 작은 분야에서만 일본인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함부로 우리나라의 안으로 막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계양장 안에서는 근데 일본인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상점 같은 걸 차리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상인들이 이 계양장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왔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것을 사올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때문에 동남 1번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예 그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아예 여기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동남 1번 계양장의 일본인 거주지 설정. 자, 실제로 그래서 이 일본인 거주지를 직접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고 나면 인천으로 한번 가보세요. 인천에 차이나타운 쪽에 가면 차이나타운이니까 거기에 중국 사람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거기가 계양장이잖아요. 바로 차이나타운 근처가 바로 외국인이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공자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차이나타운 자체가 반으로 갈려 있어요. 한쪽은 중국인이 사는 곳, 또 하나는 일본인이 살았던 곳이 이제 나뉘어져 있고 바로 그 일본인이 살았던 곳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에는 지금 현재도 일본식의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가봐가지고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는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시킵니다. 빈칸을 넣겠습니다. 일본 화폐. 근데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시키면은 그러면 그게 어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일본의 화폐는 공식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보다도 더 낮았어요. 일본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화폐가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낮았던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나름대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의 화폐를 갖다 주고서 그리고서 우리나라 화폐를 거의 똑같은 가치로 해가지고서 바꾸는 그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아마추어였죠. 좀 몰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보시냐면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교역을 하면 분명히 교역은 이익이 나기 위해서 교역을 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일본 그 상인들이 되게 떼거지로 많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네들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조선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천두기 취급하면서 엄청나게 사기 쳐먹고 이랬었던 거예요. 이런 장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런 이제 무역의 조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스 치겠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 박스.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조일 무역 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여러분들 이른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산업혁명을 열심히 일으키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이 많이 세워지게 됐고 이런 공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취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취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일본의 농촌에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게 된 겁니다. 이른바 이제 이 현상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 바로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본 안에서는 바로 농촌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서 농사 일을 제대로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사람들만 많이 남게 됐고 도시에는 젊은 사람들만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농업을 얼마나 많이 잘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일본 안에서 쌀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싶어도 항상 도시 지역에 쌀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쌀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도시 안에서 쌀을 이제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폭동까지 막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의 물건이 만약에 좀 싸야지 전 세계에다가 많이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의 물건 값은 좀 비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바로 물건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바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너무 싸게 주게 된다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쌀 사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공장에 취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 일본의 그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 해당하는 월급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쌀 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쌀은 손바닥에다 딱 올려놓고 밥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훅 하고 불면은 밥알이 훅 하고 날아가지는 않잖아요. 진득진득한 그런 쌀이죠. 바로 그런 진득진득한 쌀을 좋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군데가 됩니다.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쌀을 수입해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의 중국의 쌀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쌀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맛이 없고, 근데 우리나라의 쌀은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류의 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쌀값이 일본의 쌀값의 반보다도 더 낮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쌀만 사갔다 하면은 바로 그것만큼 이익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쌀을 이때 당시에 필요했었던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쌀을 무제한도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 적혀 있듯이 바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동감 1번 양곡의 무제한 유출 허용. 동감 2번 그 다음에 관세도 매기지 않게 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관세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관세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이 관세를 안 매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일본인에게 나중에 이제 조약의 개정을 위해서 사실을 파견했었지만 일본인들은 전부 다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냥 눈을 감은 채로 뒤통수 얻어맞은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이 발판이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강원도 조약은 조선의 개항을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봤을 때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었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감 1번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 적어주세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놈의 조약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가 국제정세를 잘 모르는 그것을 그대로 틈타가지고서 엄청나게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동감 2번. 그래서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거죠. 동감 2번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그리고 이후에 조선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대부분의 나라들, 그중에 특히 서양의 나라들은 조선이 저런 식으로 조약을 맺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조약을 맺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다른 외국 세력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다른 외국과 같이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맺어가지고서 그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가지고서 조선 정부의 안위를 위협을 하는 다른 외국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생각했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게 바로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의 상당수가 전부 다 불평등 조약을 자꾸 맺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선 정부의 경우에는 뭐 급한 사람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들과 전부 다 이제 불평등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남이 3번 서양과의 조약 체결에 선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는 그래서 별표 2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이 3번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이 1882년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모블랑이 바로 직전인가 그때쯤에 있었던 상황인데 상황은 이겁니다. 별표 1개 반 조미수호 통상 조약. 당시에 일본이 계속해서 조선과 이제 조선을 개항시킨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간섭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중국은 이것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이 그냥 좋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함부로 이제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해가지고서 간섭하거나 이것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에게 일본하고 쟤네는 그렇게 많이 친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김홍집은 바로 일본으로 파견이 됩니다. 즉, 김홍집은 강화도 조약에서 맺었던 조약들이 너무 불평등하다. 그러므로 무관세 조항 같은 것들은 좀 없애자, 무제한 양육 유치 뭐 이런 것도 좀 없애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에 일본 전역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을 열심히 만났는데요. 문제는 일본에 있는 유력한 그런 그 인사들은 김홍집을 만나자마자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사방팔방 열심히 보여주면서 사랑심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조약의 개정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서 터덜터덜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었던 김홍집. 근데 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동남 1번 바로 일본 안에 있는 청나라 대사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김홍집은 청나라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바로 마젠창과 그 다음에 그 부관에 있었던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 앞으로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를 이제 나름대로 해법으로서 만든 그런 책략집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 책의 이름만 보면 바로 조선 책략이라고 합니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옛날서부터 중국과 이제 이 조선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조선이 어려운 상태에서 어려운 이웃끼리 서로 되게 많이 서로 돕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조선은 조선과 중국이 되게 친하게 지냈던 것을 절대 저버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친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비록 임진왜란 때 조선에게 굉장히 해코지를 많이 하긴 했었지만 국제정세상에서 봤을 때는 일본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침략을 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침략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한데 가장 가까운 나라들끼리 서로 결합을 해야 외세에게 쉽게 대항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옛날의 원수를 좀 잃어버리고 일본과 같이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일본이라고 하는 걸 내세웠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조선을 이제 한번 개항시키려고 한번 침공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사건이 신미양요였었죠. 하지만 신미양요는 조선이 승리를 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솔직히 승리를 한 것 같지만 승리한 것 같지 않은 승리입니다. 그냥 미국으로 미군이 그냥 돌아갔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은 조선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를 통해서 조선과 한번 연락을 또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본을 통해가지고 또 조선과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청나라는 약간 좀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는 일본을 통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인들은 당시에 조선이
미국에 의해서 개항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일본보다 더 힘이 세질까 이런 것이 더 무서워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이 미국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합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 호기심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려고 했지만 바로 이것이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이 마젠창의 조선책이야기라는 책에서는 바로 이 손을 내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같이 손을 꼭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덜 침략적으로 나선 것이 바로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이때 당시 여기서 얘기했던 거죠.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그만큼 미국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청나라에서는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왜 그러면 이들이 좀 더 손을 잡느냐, 당시에 북방 지역에 있었던 새롭게 조선과 국경선을 맞닿았었던 이 러시아를 막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냐? 청나라 입장에서도 본다고 한다면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그런 국가들은 바다를 지나가지고서 다른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지배 정도가 강하지 않지만, 러시아의 경우에는 육지로 직접 점령하다 보니까는 한번 그 땅을 뺏기면 영원히 뺏기는 거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 러시아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이 청나라와 조선과 일본이 같이 손잡아서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로 러시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일본과 손을 잡음으로써 바로 일본의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가 얘기함으로써 일본이 조선에게 너무 다가가는 것을 청나라가 어느 정도 견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농담 2번, 러시아와 빈칸을 읽겠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견제를 위해서 청해 알선을 이때 당시에 받게 됩니다. 조선 침략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고종은 너무 좋아했대요. 바로 깜깜한 국제 질서를 한눈에 확 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동남이 이번에 바로 청나라의 알선을 받아가지고서 당시에 이 미국과 실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청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청에 알선한 거죠. 동남이 3번. 그리고 미국의 조선과의 수교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청나라는 국제정세에서 자기가 그래도 종주국이다, 똘마니가 있는 그런 대장 국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을 때, 조선과 미국 사이에서의 조약을 맺을 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라고 하는 말을 명시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런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선과의 직접적인 조약에서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됐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정말로 한 번 신뢰했었던 상대를 조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다 퍼줍니다. 바로 동남 1번. 미국 물품에 대한 관세 조항을 규정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본과는 관세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일본의 뛰어난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물건들은 전부 다 사람들 전부 다 죽게 될 게 마련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었는데, 미국은 조선의 자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저율이긴 하지만 조선으로 들어오는 미국의 물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세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세 수입도 국가 재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때문에 조선은 바로 이 미국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동남 2번 뭐가 있었냐면, 거중조정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조선과 그 다음에 미국이 서로 조약을 맺었는데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청나라 같은 나라가 바로 조선을 압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거중조정권에 의거해서 바로 미국은 바로 그 압박을 가하는 나라에게 조선을 건드리지 말라고 바로 이제 말을 해주는, 조선을 도와주는 그런 조항이 바로 이 거중조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게 되자 조선은 너무 기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든든 뒷배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 미국이 이걸 지켰을까요? 만약에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갔을 리는 없겠죠. 말 그대로 이것은 일종의 그냥 하는 말인 겁니다. 립서비스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조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모든 걸 다 퍼줍니다. 동감 3번.
이 미국인들의 치외법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주지 않았었던 조항을 하나 더 줍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최애국 조항. 즉 만약에 조선이 미국 말고 뭐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같은 나라와 새롭게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의 내용이 바로 상대국을 굉장히 더 많이 이롭게 한다고 한다면 굳이 따로 조약을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것과 준한 정도의 혜택을 조선에게서부터 받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최애국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조선은 바로 담례 사절로서 정착이 됐습니다. 보빙사라고 하는 사절을 보내게 돼요. 실제로 이들은 한복과 그다음에 관복 이런 걸 제대로 갖춰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과 진짜 만나가지고서 그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접견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 앞에 다가가지고서 한 명의 관리가 신호를 주고서 그 순간 모든 관리들이 한꺼번에 미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절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다른 사람도 되게 웃겼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그 신문으로 올렸었던 그 기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목례로서 담례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화기애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후에 서양에 있는 여러 국가와 조약을 맺을 때는 미국과 조약을 맺었던 걸 보고서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프랑스와 같은 건 나라들도 그렇고 다 같이 조선과 조약을 맺을 때는 미국에게 허용해줬던 것도 우리도 전부 다 허용해달라 라고 요구해가지고서 하나같이 취해법권과 그 다음에 최애국 조항 같은 것을 전부 다 이제 듣게 만들었었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동남미 4번에 보면은 바로 개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거 하기 전에 참 동남미 5번부터 먼저 볼게요. 동남미 5번. 우리나라는 먼저 우리나라에서 개혁 정치를 펼치기 전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개혁 정치를 하는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때 당시에 개혁 정책을 하는 데에서의 우등생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일본하고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이른바 양무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치는 것을 추구했었던 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메이지 유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양을 따라가지고서 개혁을 하는 것을 추구했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조선 정부는 이 두 개의 나라에다가 사신을 파견해가지고서 두 개의 나라의 개혁 방식을 접목해가지고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동감 1번 제1차, 제2차 수신사를 파견합니다. 이것은 바로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다가 이제 사절을 파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둘 다 실패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고종 황제는 일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화파에 해당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 신하들에게 갑작스럽게 명령을 냅니다. 자, 그대들은 몇 시에 바로 긴급하게 야밤에 왕을 만나러 오시오 라고 다 얘기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잔뜩 갔어요. 그랬더니 고종 황제를 만나자마자 고종 황제는 그들에게 어떤 명령서를 하나씩 줍니다. 근데 그 명령서를 줄 때 뭐라고 있냐면, 이 명령서는 너희들이 바로 성문 바깥쪽으로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읽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성문 밖에 나가서 그 명령서를 읽었는데,
그 명령서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바로 지금부터 그대를 일본 지역을 연탑하는 바로 암행어사로 임명한다라고 쓰여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니까 그러니까는 신분을 밝힐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스스로 일본으로 한번 놀러 갔다 온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바로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우리들은 이제 신사들이니까 신사가 바로 세상을 한번 놀러 다닌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신사유람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들은 당시에 바로 그 이름으로 진짜 일본의 곳곳을 누비면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노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일본의 전역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나름대로 영탐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고종에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담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파견했었던 일본에 파견했었던 몰래 영탐했었던 그런 사절단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사유람단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사유람단이라고 했었으나 최근에 이제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진짜 명칭은 신사유람단이지만 실제 목적은 바로 일본을 조사하고 시찰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잖아요.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사유람단이라고 하지 않고 조사 시찰단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파견하게 됩니다. 동감 2번. 그래서 정부기구와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청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영선사라고 하는 이제 사절을 파견해서 청나라가 주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무기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공장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배우려고 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군사 훈련법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산부족으로 그냥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서양의 무기 만드는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무기라든가 같은 것을 만드는 일종의 공장에 볼 수 있는 기기창이라고 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 동그라미 4번 별표 하나 개화 정책 기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는 바로 청나라가 당시에 총리기무하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일괄적으로 모두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그대로 본답니다. 하지만 이름을 완전히 똑같이 본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총리기무하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바로 총리기무하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한 그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에선 이 통일기무하문은 바로 여러 개의 부속 기구들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서 동남이 기업, 개혁 정치를 총괄하게 했고 동남이 니은, 청계 제도를 본따서 바로 나름대로 개혁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것도 본답니다. 일본은 많이 조사했잖아요. 근데 조선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군대였어요. 때문에 당시에 조선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그런 그 무관을 나름대로 초빙을 해가지고서 조선인의 바로 신식군대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별기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동남 2번에 들어갈 말은 별기군. 즉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신식군대를 창설합니다. 즉 정치 개혁은 청나라를 따라가지만 군대는 일본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개혁 정책을 조금씩 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